자, 어제 부산에서 한 위원장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 도대체 뭡니까? 깡패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명분이 없어요. 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좀 절박하다, 간절하다 이런 건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지금 계속 사라질 거냐? 아니다. 나는 계속 뭐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대목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당이 지금 굉장히 비상이다. 그리고 이 비상 시국에서 국민들,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좀 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부에서는 그 뒤에 부분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왜 자꾸 언급을 하고 왜 자꾸 비판을 하느냐, 그리고 또 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지만 저는 4년 전을 되돌아보라고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4년 전에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폈느냐. 4년 전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였습니다. 적폐청산. 아니, 집권한 지 3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정책을 펼쳐야 되고 정책을 어떻게 해서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든 것이고 이 모든 안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게 한 것이고 하면서 지금 입법 권력을 또다시 심판해 달라라고 이 선거 기간 내내 떠들었거든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네. 서로 간에 어떤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저는 그걸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양쪽의 심판론은 4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엔 좀 승기 잡았다, 뭐 우위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막판 읍소 전략이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 보였는지 듣고 오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한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네, 어떻게 드셨는지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이렇게 여당의 읍소 전략 경계하는 이유, 뭐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읍소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막판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낸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이 되는데요. 이른바 차떼기 사건 그리고 탄핵 역풍에 속죄하겠다 이런 의미로 여의도 당사를 나와서
천막 텐트로 옮겨서 선거 운동을 벌였는데 당대표 취임 첫날에는 108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면서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한 적이 있고요.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도 선거 2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새누리당이 완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팽배했는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역 광장에서 사과의 뜻으로 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승리해서 당시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읍소 전략 어쨌든 통할 때가 더 많았군요. 정리해 보면. 자, 여당은 이런 읍소 전략에 유세 5세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빨간 점퍼가 아닌 하얀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선 건데, 자, 2주 전까지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였다고 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그랬었는데 상황이 좀 180도 좀 바뀐 모습인데, 자, 장가희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또 옷까지 좀 바꿔 입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네. 당연히 빨간 옷 입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총선 전에 위기감을 느낀 후보들이 인물론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좀 자구책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마포 을에 출마한 하문경 후보 아까 흰 잠바 입고 인터뷰하는 모습 보셨고요. 또 당 정책위 의장이자 경기 평택 병에 출마한 유이동 후보 지난 주말부터 흰색 잠바 입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친윤계 인사들도 흰색 점퍼 입고 유세하는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지낸 이원모 후보가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지낸 박민식 후보도 흰색 점퍼 입고 현재 선거 유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런 걸 보고서 험지 출마 패션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자, 이렇게 노력을 좀 가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절박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 이 국민의힘 출신인데 저 호남에서 첫 번째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하얀 옷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색깔이 보이면 그건 당의 색깔이잖아요. 정당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호남의 어떤 그런 이 텃밭이 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 당 색깔을 보지 말고 나를 봐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얀색을 선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하문경 후보도 좀 전에 보면 입었네요. 하얀색으로 예. 입었죠. 거꾸로 더 재밌는 건 홍익표 의원 강남 서초을에 나와서 처음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오다가 지금 분위기가 좋게 느껴지는지 파란색으로 옷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색깔로 참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이거 재미있는 어떤 가십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장윤미 위원장,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민주당이 그 전까지는 하얀색 입고 있다가 네. 홍익표 원내대표 뭐 입었듯이 네. 파란색으로 바꿔 입었어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장에서 부딪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후보들, 특히나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이 대통령실에 같이 있기도 했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알려진 네. 인물임에도 옷이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빨간색 점퍼를 못 입는다는 점은 그게 누구 책임이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부산 수영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후보 얘기인데, 자,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 어제 선언한 얘기, 그 얘기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장가희 기자, 일단 지금 이 보수 단일화 후보 이 요구 선언, 뭐 이것 때문에 좀 부산 수영구가 시끌시끌한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좀 진전이 됐을까요?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여러 막말로 인해서 좀 공천이 취소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한 상태인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표 분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는 장해찬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자격 판정자의 보수팔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자 오늘 장해찬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수영구를 내줄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외면을 한다면 결국은
단일화 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정현욱 후보 국민의힘 간판 달고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장해찬 후보 보니까 무소속인데 또 빨간 점퍼를 좀 입고 있어서 좀 그것도 특이한 모습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 후보 2명이 나가서 일단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지금 여론조사 상황은 그렇거든요. 네네. 뭐 결국에는 단일화가 좀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좀 지는 쪽을 예를 그대로 들어?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단일화할 때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정당이라든지 그럼 단일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에서 계속 지금 후보로 있다가 공천 탈락된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쉽지 않았던 아까 쉽다기보다는 명분이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욱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내가 공천을 받아서 왔는데 공천을 불복하고 나간 후보가 단일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못 받아들여 어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명분과 주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할 테고 또 장해찬 후보가 이야기하는 방식도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금 뭐 당원들의 어떤 투표 아니면 국민들의 투표하지만 국민 투표는 그 번호를 따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실제로 뭐 5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사전 투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전 투표 전에 반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의미에서는 장해찬 후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현욱 후보의 정당성, 당위성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론. 만약에 패배했을 때 어떤 쪽이 패배에 어떤 책임이 더 있느냐에 대한 미리 그 책임론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 대변인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라면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타날지 좀 예상이 그려지는데 두 명이 단일화 하건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한 명이 나중에 사퇴를 하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정도 떠오르는데 어떻게 좀 그려보세요? 일단 단일화는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지금 장해찬 후보가 제안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심번호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당원 100% 투표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지만 부적격자로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다시 투표해서 후보를 정한다? 그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정영국 후보가 사퇴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 어제 하루 7개 지역구를 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산 수영구 여기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는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위원장이 장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 부분이 정말 어떤 뜻으로 방문하지 않으시는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해 보이기는 하긴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서 굳이 이제 수영구만 건너뛰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또 수영구에 계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제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단일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라든지 뭐 억측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왜 그곳에 방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런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당 관계자가 계십니다. 김영 대변인 왜 안 간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이제 전체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7개를 간 거고 다음에 부산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 일정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동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들었었습니다. 잘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표용지 인쇄 시작됐습니다. 네네. 단일화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런데 지역구들이. 김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단일화의 시점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의 상당히 뭐 어떤 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려면 어떤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는 그런 귀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은 원래 이제 부산의 동쪽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언제나 우위에 있던 지역인데 예. 만약에 정말 그 단일화라든지 자진 사퇴가 없이 양 후보가 동시에 나가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두 후보 모두 또 뭐 정현 후보보다는 물론 장해찬 후보가 좀 더 비판을 받겠지만 모두 이 분열의 책임에 대한 어떤 비판은 아마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